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혼자 시작합니다. 원래는 멤버들이 녹음을 하는 주였는데 멤버 일정도 있고 저도 백신 추가 접종을 하면서 일단은 쉬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방송 일정을 비웠습니다. 맞고 나니까 특별하게 이상 반응은 없어요. 맞은 부위에 근육통 정도 2, 3일 간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맞기 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비워두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음은 오는 주말에 하게 될 거고, 다음 주가 3명 멤버가 다 같이 출연을 해서 녹음하는 그 에피소드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 저 혼자 2편 에피소드를 녹음해서 공개를 할까 하는데요. 다른 멤버들하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제가 그냥 쑥쑥쑥쑥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비평, 각각에 대한 비평을 좀 남기고자 하고,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일부러 애써 접근하기보다는,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 혹은 들으시는 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왕이면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가 유능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둘 다 있다,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개입 행위는 없었기를 바랍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좋고 싫음하고는 상관없이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없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 어떡해요. 대통령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들은 안 되겠지만, 이왕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유권자는 도덕적인 사람을 찾아서 투표를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투표하지 않은 다른 후보들도 도덕적이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의 바람이어야 하겠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저 인간은 악당이야, 이렇게 진짜 이번 대선에 서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대선 아닙니까? 2002년 대선이나 2012년 대선이나 1대1 구도, 50대 50 구도가 강했던 대선인데, 그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노무현, 이회창 할 때 둘이 서로 범죄자다, 이게 주요 레파토리였습니까? 박근혜 대 문재인 할 때 그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포지티브하게 그래도 선거를 지금 선거에 비해서는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리스크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저도 평론가로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재미있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이건. 차라리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판세 분석하면서 이런저런 비유도 들고 농담도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사법 리스크 갖고 제가 이 대선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결백하든 죄가 있는 것이든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헤쳐야 되겠지만, 일단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제가 갖는 바람은 두 사람 다 죄인, 범인이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법 리스크 얘기를 떠나서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비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좀 비판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후보 모두에게 조언을 해라, 긍정적으로 또 접근해가지고 칭찬을 하고 강점을 발견하고 이런 거 둘 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칼럼 중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강점을 얘기하면서 또 이 강점에 묘한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쏘아올린 대선 주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칼럼을 올렸던 게 지난 7월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제가 도저히 긍정적인 걸 좀 찾아가지고 부각시켜주고 이게 힘에 붙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주간동화 칼럼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두 사람의 강점,
이곳에 이어서 여긴 다른 공간이긴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좀 뼈아픈 얘기들 뭐 본인들이 뼈아프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 중대 결점 이런 것들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편부터 하겠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하다 안 되니까 나를 샤이 윤석열로 몰던데 그렇게 치면 나는 샤이 이재명이었어. 그렇게 치면. 근데 자, 제가 왜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았을까? 많이 딱 찍어가지고 비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칭찬해 준 적도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대선 주자로서 누려왔던 이점이 드러나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변방인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가 지난 예전에 녹음했었던 에피소드에서 문재인 이재명 분리되는 구도가 아니다. 이재명도 민주당 주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게 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개파 수장 노릇을 하지도 않았고, 또 뭐 당 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된 바도 없으며 계속해서 경기도지사를 지내거나 성남시장을 지내거나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중앙정치, 전국정치에서 변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부터 다 변방이에요. 그게 한국 정치 질서거든요. 대신에 경기도지사는 자기가 추진하는 일들의 성과를 거두거나 하는 건 또 쉽습니다. 국회의원보다. 과시하거나 자랑할 만한 업적들 쌓는 게 쉬워요. 집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누려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뒷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조국 사태 있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건도 있고 박원순 건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들 사이에서 이재명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때리려고 해도 때릴 시간도 없고 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았던 그런 이점이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1위 자리를 굳히고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때마침 터진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여기서 이재명 후보에 가려져 있던 단점들 새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부터 뭐 캠프, 당, 또 이재명 후보의 열성 지지층 여기도 센스가 있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 필요는 없더라도 듣게 되었을 때 접하게 되었을 때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니들 마음인데 참고는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에서 특히 드러났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찜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게 두 가지가 겹치는 건데 이재명 후보 전 뭐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동기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자기 희화화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뭔데 뭐 동기생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자기 희화화하고 인간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열폭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잘난 척한다고. 야 이게 잘난 척이 되냐고 네가 생각했을 때 너는 그렇게 잘난 척하나 보지? 그 지같이 보는 거예요. 남도 지같이 보는 건데 그 동기생 그 얘기 뭐냐면 제가 2010년 지방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남시장으로 초선 당선을 한 게 이재명 후보였고 저도 같은 시기 2010년에 그 기초의회 의원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이제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 또 그때 김부선 씨 어떤 주장 이런 것들 불거져 나오면서 주목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보통 때 뭐 성남시장이 누군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을 좀 지켜봤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라든지 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는 그 어떤 선악이라든지 호불호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좀 흥미롭긴 했어요. 일단 흥미롭긴 했는데 대장동 의혹에서 불거진 거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남시의회 좀 이상하다 이 생각도 했어요. 성남시의회가 어떤 데인지도 조금씩 보니까.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이제 거기가 2인 선거구가 많습니다. 이 점은 이재명 당시 시장도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2인 선거구가 많으면 답정너 선거로 가요. 한 선거구에 2명 뽑으면 제1당, 제2당 한 자리씩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의회 구성이 거의 자동적, 필연적으로 50대 50으로 짜여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중재하는 세력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끝장 대결로 가요. 그리고 지방의회는 국회하고 달라가지고 의원들 단속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정당 간 합의 딱 하면은 국회의장, 부의장 다 뽑히고 상임위원장 다 뽑히잖아요. 근데 지방의회는 이게 전체적인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선거를 치릅니다. 국회에서 선거 치를 때는 그 과반의 동의 정도 확인하는 수준의 의장 선거를 치르지만 지방의회 선거는 2명, 3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진짜 과반 먹기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쪽 편 사람들을 꼬셔오는 게 주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회유를 한다거나 또 심하게는 금품이 오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옮겨온,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막 갑자기 뭐 기명 투표 안 하고 무기명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끝에 대장동 세력이 됐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됐든 이쪽이 좋아하는 대로 안이 통과되도록 해준 사람이 최윤길 의장이었고, 이 사람이 화천대유의 임원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회는 제가 봐도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리고 시의회하고 시장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재명 시장에게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일단 집행 권력의 중독자다. 보면은 이재명 지지층의 성격도 좀 그러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글을 올려가지고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입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국정 운영의 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글을 올리면 꼭 댓글 달아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자기가 쓴 권한을 확 써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해내는 집행력이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집행이라는 거는 입법과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 틈새에서 이루어지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것들도 많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자신을 의회민주주의자라고 얘기했듯이 여럿의 토론과 동의와 합의와 표결로 만들어진 그 제도, 여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정치인의 주된 임무이고 그의 의무입니다. 왜냐?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야 그 변화가 구조적으로 안착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집행자의 선의에 의존해서 끌고 간다 했을 때 그 집행자의 독주와 독재, 막을 방법이 없어지거나 혹은 잘 나갈 때는 독주하는 것 같겠지만 나중에는 다 허물어집니다. 왜? 합의를 통해서 굳혀놓은 게 없기 때문이죠. 그게 어떻게 좋은 정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독주의 환상, 덫에 빠집니다. 이재명 시장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스케이트장이었나요? 어떤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장에 간판을 붙였어요. 성남시에서. 뭐라고 붙였느냐? 누구누구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좀 설왕설래 논쟁을 벌였던 것 같은데, 아니 간판을 붙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용이 그게 뭡니까? 예산 삭감을 의원들 몇 명이서 할 수 있나요? 예산 삭감은 방망이 안 칩니까? 토론하고 나서? 그럼 뭐다? 성남시의회가 삭감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그 성남시의회가 삭감한 겁니다. 근데 특정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삭감했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 회의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한 것을 또 기록하는 회의록이 있는 건데, 그 예산 삭감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회의록에 보면은 이 어떤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 안 해놓고 개수 조정 이런 거 막후라든지 혹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는 때 그때 그 자기 의견을 막 개진해가지고 삭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증거가 없는데 그럼 그런 의원은 지목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책임은 의회가 지는 거예요. 의원 개인이 지는 게 아니라 의원은 집행 권력이 아닙니다.
집행 권력이야 그 장, 넘버원이 지는 거지만, 그러면은 그걸 붙이더라도 성남시의회 예산심사 결과 삭감되었습니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맞게 쓰려고 한다면. 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그 예산 삭감된 것에다 그렇게 팻말 붙일 거냐. 근데 의도가 뻔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 이런 거라든지 이쪽은 묻고 싶지 않으니까 새누리당 의원 이름 몇 명 거명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 거명된 게 3명인가 4명인가 그랬거든요. 성남시의회가 몇 명이었더라? 3명, 4명이면 소수예요. 그 의회에서 3명, 4명으로는 조례안 발의도 못합니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 5분의 1 이상이거나 아니면 10명을 넘기면 조례가 발의가 되는데 그 서너 명이 뭐 다 어떻게 주도를 해.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의회의 본질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태도입니다. 그게 대장동 의혹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 그거 지자체에서 막 보편적으로 만드는 공기업은 아니에요.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근데 성남은 뭐 개발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고 쳐요. 이 웃긴 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그 전신이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완전히 달라요.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택지 개발을 하고 주택 보급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유지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된 기능이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분을 좀 더 통폐합하면서 그쪽으로 넣어서 이름을 뭐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바꾼다거나 이 정도 사례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도시개발공사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로 있었고, 근데 시설관리공단 주요 사업 업무에다가 지들 마음대로 개발사업 인수준비 뭐 이런 걸 넣어버려요. 그게 도시개발공사에 맞는 거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다 칩시다. 뭐 기존에 있는 조직을 공기업을 활용해서 또 다른 공기업으로 재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안 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회에서의 의결을 거쳐가는 게 정석이고 정도인 거죠. 근데 그때 이재명, 유동규가 한 일이 뭐였느냐? 정관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정관은 그냥 지들이 고치는 거잖아. 그런 거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의결 받아내는 과정에서 어쨌든 누가 꼬셨던 간에 꼬셔진 거는 새누리당 출신의 시의회 의장이었고, 여기에 대한 대가성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게 또 현실이죠. 근데 이 범죄 혐의 여부를 떠나서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는 거 뭐냐? 제도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변화,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바로 집행해버리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정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주의자의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대장동 개발해서 초과 이익을 환수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실무진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누가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죠. 자, 이것 때문에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업적으로 했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다가 일이 더 커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범죄를 떠나서 제가 오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정책적인 거, 정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게 이재명 전 시장은 초과이익 환수를 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수익 거두고 난 다음에 환수하는 거는 가능하고 잘하는 거고, 그 전에 그 제도를 미리 만들어 두고 대비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환수했다는 것도 뭐 내용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터널을 만들었니, 공원을 만들었니, 현금 배당을 했니, 이런 건데, 터널 공원은 그 사업자 컨소시엄 상대로 선정할 때 이미 다들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뭐 특별히 애쓸 필요도 없던 거였고, 현금 배당은 임대주택 토지 미매입 옵션을 택하면서 현금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이익 환수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사후에 환수하는 거, 사후에 행정력으로 환수하는 건 가능하다고 자랑하고 실적 있다면서 떠들고, 반면에
사전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태연해요. 이 뭘 의미합니까? 의결과 제도보다 집행, 재량, 이런 것들, 행정, 직권,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민주주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럼 진보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 민주적인지 아닌지가 1차 관문이에요. 진보 보수는 그 다음이라고. 그리고 임대주택 내팽개치고 현금 배당 받은 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재명 핵심 지지층, 열성 지지층의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뭐 악의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낙곰수 이후로 나타났었던 그 정치권 팬덤 문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이제 이게 순서가 있죠.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등장하고 그다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리고 문재인에게 실망해가지고 이재명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좀 특이했던 부분은 문재인 후보 지지층, 예를 들면 나중에 문구로 소리의 논객이 되는 권순욱 이런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삼성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 이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다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달랐던 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노무현 정부가 뭐 삼성이라든지 한미 FTA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 이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 좌파에 해당하는 그렇게 저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층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됐느냐면 굉장히 극악단순한 도식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복지를 해야 진보다. 자, 오케이입니다. 근데 복지를 하는데 강화해야 되고 심화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 이게 진보다. 오케이입니다. 뭐 그렇죠. 근데 나는 보수도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진보 보수가 어느 정도는 그 주장을 합의를 해야 실제로 제도가 구현이 되는 거겠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기본소득이 나옵니다. 기본소득 해야 된다. 기존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기본소득이다. 뭐 오케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 지지자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찬동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에 반대한다고 진보는 아니에요. 진보적 맥락에 좌파적 맥락의 기본소득 반대 논리도 있고 우파적 보수적 맥락의 기본소득 찬성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걸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가릴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뭐 될 수 있으면 좌파적으로 보이는 건 다 주장하는 게 진보의 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끼리 서로 충돌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언가를 택해야 되는데 진보가 기본소득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가지고 진보 보수를 나누려면 나머지 조건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복지 확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갈라지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사회 합의가 많이 돼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진보 보수를 나눌 수 없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20세기 초반 이럴 때에는 여성의 인권 뭐 이런 것들조차도 시민적 자유 이런 것들조차도 확립이 안 되니까 이거를 주장하면은 리버럴인데 리버럴은 진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구도가 아직 남아있는 게 미국이죠. 미국의 진보는 레프트라기보다는 리버럴이에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물론 사민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미국 민주당 리버럴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도가 뭐 노동대 자본도 아니고 노동대 자본은 이제 현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좌우 구도의 축인데 미국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전시대에 가까운 시민적 자유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도 등장하는 주요 이슈가 낙태, 사형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합의가 돼버리면 더 이상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차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을 제외한 뭐 복지 일반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 가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또 진보 보수를 나누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일단 진보 보수의 틀을 연장해서 봤을 때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진보 보수, 반대하는 진보 보수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진보가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할 수 없고 그걸 반대한다고 야, 니가 진보인데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굉장히 레디컬하고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게. 근데 무슨 진보 좌파의 쟁탈전을 벌이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극악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기본소득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 돈을 그냥 엠빵으로 해가지고 씨발 뿜빠이를 하는 게 최고다 이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이거. 자, 무상급식은 밥 먹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누구나 그냥 먹게 할 수 있겠다는 그 정신입니다. 무상의료 누구나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비용 부담을 그렇게 크게 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문을 열어주고 과정까지 다 보장하는 것, 이게 무상의료예요. 근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고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논리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라의 인구가 100이 있는데 100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명한테 1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100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10을 골라서 그 10에게 10씩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건데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소비진작에 쓰여요 보면. 근데 지금 뭐 코로나19로 거리두기하고 요즘에 완화되긴 했지만 뭐 돈 쓰라고 광고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돈 쓰라고 광고하는 건 괜찮아. 사람 모이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득식을 하라고? 돈 쓰고? 그게, 아니, 악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 정치라는 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자 협상인데, 그럼 무조건적으로 엠빵 복지를 해야 되냐고? 그 주장 자체도 설득력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해야만 진보다. 뭐 이따위로 접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밑장에도 무슨 댓글이 달렸는데 정의당, 국민의당,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뭐 연대를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공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뉴스 밑장 시즌 1 때 2020년 총선 마무리할 때도 정의당, 국민의당 간에 공조할 사안이 있다. 선거법을 포함해서. 그랬더니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당도 아니고 뭐 그런데 요새 트렌드는 뭐 우경화되는 거냐, 뭐 박용진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 자신은 지가 진보 좌파 쪽인 줄 아나 본데, 아니 민주당이 뭐 민주당을 좌라고 보는 것도 웃긴 건데 세상을 일렬정렬할 수 있냐고. 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좌라고 치더라도 내가 봤을 땐 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리를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정의당, 국민의당 간의 거리가 정의당, 민주당의 거리보다 가까워요. 확실히 가깝습니다. 그 양적 수적으로 표현하기 앞서서 이건 뭐 애매하고 모호할 것도 없이 확실히 가까워요. 왜냐? 국민의당은 뭐 그들의 어떤 선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패권주의를 행사할 수 없는 집단이고 선거법을 개혁해야지 생존을 도모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혹은 선거법 개혁이 안 돼도 선거법 개혁이란 명분을 쥐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 국민의당인데 그게 정의당과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못 보더라도 일직선으로 정렬을 하면 어떡하냐고. X축, Y축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백보양보에서 X축에서 정의당이 이제 뭐 좌고, 그 다음 좌가 민주고, 그 다음이 이제 국민의당이라 치자고. 근데 Y축에서는 정의당, 국민의당이 더 가깝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거 되게 복잡한 이치입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오히려 민중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 같은 경우에 좌우 사안이 나올 때 계속 좌쪽 편입니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좌쪽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근데 저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하시는 정치자들이 중도층에 많아요. 이상한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분들하고 저하고 가까운 겁니다. 어떤 일직선상에서는 좌와 중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데서는 이게 겹친다고. 그리고 그 겹치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라면
제가 우선적으로 그분들과 뭘 같이 해보게 되겠죠. 이 몰라 이거? X축, Y축, 입체 이거 몰라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들의 좌우 구분조차도 졸라 어디 족보도 없고 참신하지도 않아. 예. 얘네들은 항상 좌우편을 지 맘대로 나눈 다음에 모든 사안에서 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최저임금 사실 최저임금 적정선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른 제도하고 다른 환경하고 부딪혔을 때 많은 인민들에게 공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무슨 방식이냐? 문재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고 홍준표 안철수는 2022년 1만 원을 공약했다. 문재인 더 진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19년에 하자. 이게 더 진보!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2020년에 12,000원으로 가자. 이 뭐 경매하는 겁니까 이게? 이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노회찬 전 의원이에요. 마지막 미국 출장길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한 언론에 그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진보라는 게 최저임금을 1만 원 앞당기거나 액수를 더 높여 부르고 이게 진보처럼 인식되면 안 된다고. 물론 노회찬 전 의원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지는 않았죠. 정치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얘기를 좀 삼키는 뭐 이런 측면도 없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 성찰을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심상정 정의당보다 더 진보인 줄 알아.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재단한 것이고 극악단순하다는 거죠. 극악단순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민중의 삶과 현실은 극악단순하지 않고 민중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극악단순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정도냐고. 그냥 가만히 살아도 입체적이라고. 이거를 납작하게 만들거나 일직선으로 만드는 집단이 좌우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좌인지 우인지도 모르겠지만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는 국민의힘 쪽에도 많다는 겁니다. 뭐 비슷비슷해.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저기 군웅이 할거하고 있는데 하는 꼬라지들은 비슷하다고. 그냥 편을 누구 들지만 차이가 있는 거지 정확한 세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라든지 뭐 대깨문 뭐 특정 부류에게만 책임을 물을 생각 없습니다. 서민 씨 보라고요. 지금 서민이 김어준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어준 방송보다 조회수가 조금 작을 뿐이죠. 그리고 편드는 정당과 인물이 다를 뿐이죠. 두 사람 접근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대깨 현상이라는 게. 전에도 내가 대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근데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일각에서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중동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 출신이니까 대깨문이랑 다르겠지. 아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 대깨문에서 대깨명 나온 측면이 큰데 뭐 양쪽이 달라. 대깨문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여주는 게 대깨명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독주 이런 현상을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도 많이 보여줬어요. 대통령 힘 떨어지니까 요즘에 또 뒤로 가 있잖아요. 다 그래요. 초창기에는 잘 나갈 때는 독주하고 힘 떨어지면 뒤에 숨고 이게 행정 독주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경로예요. 근데 그런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그 극성 지지층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떠들었던 진보 좌파의 신화가 다 헛으로 드러난 게 대장동 개발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초과이익 환수뿐만 아닙니다.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주변화된 의제가 돼버렸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송전탑 지하화 회피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송전탑 반대 활동을 해봤고 이게 지역 간 네트워크와 연대가 있기 때문에 밀양, 청도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다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들이 농어촌 쪽입니다. 제가 구미 지역에서 했었던 그것도 제 지역구였는데 제 지역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단지대지만 요 끝자락 쪽에 농어촌이 있었어요. 칠곡과의 경계에. 그 동네거든요. 송전탑이 놓여진 데가.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도시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땅에 잘 묻어줍니다. 지하화를. 근데 그 지하화를 환경청에서도 하라고 했던 거를 계속 회피했던 게 성남시예요. 그거 땅에 묻으면 돈 좀 듭니다. 거기 대장동 쪽 한 400억 든다고 하는데, 근데 씨발 무슨 수천억 그 천문학적 이익이 나는 공간에서 400억을 아끼려고 환경청이 시키는데도 그걸 안 하고, 권순일 대법관 영입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송전탑 문제 아니었어요, 결국에. 나는 처음에 송전탑 권순일 얘기 나오니까 권순일이 판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민사회 이슈나 이런 거를 대응하기는 힘들 텐데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씨발 실드 치려고 권순일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경교롭게도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안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대법관이었던. 근데 그 문제는 뭐 대가성이 있었는지 작전이 있었는지는 수사 영역이라서 제껴놓더라도 송전탑 지하화라고 하는 이걸 회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진보냐고, 씨발. 양심이 있냐고. 어떤 새끼가 나를 도발을 하더라고. 김수민 뭐 송전탑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뭐 그 반대 활동이나 하라고. 좋다, 씨발. 내가 대장동 송전탑 문제 이걸로 투쟁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성남이 뭐 서울에서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요. 이 새끼들이 진짜 좀 장난치냐고. 진보 좌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장동 개발, 이게 진보 좌파 아닙니다. 무슨 좌파 포퓰리즘, 국민의힘도 졸라 한심한 게, 뭐, 얘들도 이거 박근혜 수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뭐, 엄마는 이 마음에 안 들면 좌파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은 그렇다 치고, 이게 좌파 포퓰리즘이면 좌파여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송전탑 지하화 회피하는 게 뭔 좌파며, 초과이익 환수 안 하는 게 뭔 좌파인데, 그 대장동 개발의 본질이 뭡니까? 민간 합동? 개소리입니다. 깡패가 민간인들 사는데 들어가서 철거한다면서 물건 깨부시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있는 게 이게 민관 합동입니까? 예를 들면? 자, 대장동 개발 세력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 몸을 움직였고, 여기서 토지 원주민이라든지 원래 토지주라든지 혹은 보편적인 시민이라든지 이쪽에 봉사하는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준 거예요. 뭐 했습니까?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권 지고 토지 수용권 지고 이거 뭐 다 그 걸림돌 치워준 거 아니에요? 자본의 이익에 탐욕에 앞에 놓여졌던 걸림돌들 치워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몇몇 언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재명은 사회주의 무슨 좌파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고 박정희주의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국가 독점주의가 뭐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 근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아니고 국가 자본주의에 가깝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국가 자본주의는 국가가 주도합니다. 중국 같은 거예요. 자본가의 구실을 국가가 대신하는 게 국가 자본주의예요. 그럼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뭐냐?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시장 경쟁을 막 합니다. 처음에. 예, 그러면은 자본들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웅성웅성하는 상태가 돼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되게 도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은 좀 단순한 건데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마르크스주의에서 흔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심화된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경쟁이 계속 되다가 보면 자본이 직접 집중이 되고 그럼으로써 자본이 커집니다. 대자본이 생겨요. 그리고 뿌띠부르주아 이쪽이 이제 대자본에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현상으로 치면 그 소상공인 하다가 뭐 대형마트가 들어왔다. 그래서 가게 닫고 대형마트 비정규직이 됐다. 뭐 이런 줄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독점적 자본이 형성이 되죠. 큰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독점 자본이 그냥 무슨 자연 질서에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다 결국에? 국가가 독점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국가는 국가 자본주의에서의 국가하고는 다르죠. 상위 파트너는 아닌 거예요.
조금 밑에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정권보다 삼성재벌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이재명은 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뭐다? 대장동 개발은 뭐다?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 그렇게 떠들었던 공공이 공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공공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탐욕을 위해서 기능하는 공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예요? 예?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기업 발렌베리라든지 이쪽에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근데 대신에 그걸 보장을 해줬어요. 국가가 보장해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스웨덴도 어떻게 보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스웨덴은 뽑아냈습니다. 거기서 뭘 뽑아내냐? 세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쓰러지면은 걔들 다 그 노동시장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흡수하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재명은 뭡니까? 아, 자기 뭐 터널 뭐 따냈다. 현금 배당 챙겼고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현금 배당 그 임대주택 포기하고 받은 걸 뭐 자랑이라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대자본 혹은 자본과 공공 내지 국가의 결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봐왔던 박정희 이래의 한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연장해 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마케팅을 하는 건 필연이었다. 예. 이재명이 좌파라면 그것은 전반적인 정치 구도에서의 좌가 아니라 박정희 좌파다. 박정희주의라고 하는 자장 내에서 그나마 뭐 상대적으로 겨우 비교해가지고 만든 좌우가 있다면, 그래서 국민의힘을 박정희 우파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박정희 좌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재명은 경제 질서에서 박정희주의의 그림자 속에 있다면 86 정치인들, 학생운동 출신 86 정치인들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NL 아니었습니까? 뭐 PD도 다를 거 없는데 NL이나 PD나 사실 그들이 반독재 투쟁을 했고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건 맞으나 그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비에트가 민주적이냐고. 복수정당을 통해서 그들의 경쟁과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의 투쟁과 협상, 이걸 통해서 국가정책을 뽑아내는 게 현재로서는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진일보한 제도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 특정한 세력, 뭐 공산당이라든지 여기에다가 도덕적 권위를 잔뜩 부여해놓고 이쪽은 옳기 때문에 옳다, 이러면서 이제 추진했던 것이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NLPD가 이 스탈린주의, 뭐 더 넓게 보면 레닌주의, 이 이후의 전통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적인가요? 아니, 결과가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자유롭고 다원적인 참 민주주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NLPD는 민주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 그분들 다 나쁜 사람인 거 아니고, 그 출신들 중에서 계속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묵묵하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고, 또 치하해 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NLPD나 이념은 그렇다고요. 그러면 왜 1980년대에 주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유럽식에서 많이 보이는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도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쪽에서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 왜 NLPD가 되었을까? 왜다? 이들도 민주주의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86세대가 청소년기를 언제 보냈습니까? 유신시대예요. 박정희의 자식들입니다. 유신시대 때 군사적으로 학교까지 교육하고 했던 그 세대들이에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뭐 민주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상하고 대견스럽긴 하지만 본인이 민주주의에 충분히 젖어 있던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독재 투쟁을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축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 이상을 정해놔요. 그렇잖아요, 사실.
스탈린주의라든지 이쪽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했습니까? 인민에게 자유는 빵이 자유다 이런 식이었던 거잖아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선거하고 정치활동하는 게 아니고 야, 니 빵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야, 빵부터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산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 논리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아닙니까? 박정희 논리잖아요. 통하는 겁니다. NL 더더욱 통하지. NL은 민족 제일주의잖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주의인데 민족 해방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흘러가는 건 민족 제일주의로 흘러가고, 아니 북한부터가 우리 민족 제일주의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사파가 한 얘기인지 박정희가 한 얘기인지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은 이거 뭐 투표를 하면 주사파와 박정희를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투표를 해도 한 50대 50 나오겠다. 딱 통하는 거예요. 박정희에 반대하는 박정희가 돼버린 거지. 86 학생운동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나마 그들도 민주주의, 자유라고 하는 소박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소양도 물론 있었기 때문에 막 이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그들이 지향했던 이념을 봤을 때 박정희주의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고요. 몸이라니까. 몸으로 박정희주의를 익혔다고. 특히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은 70년대 대학생들이 차라리 더 리버럴 할 수 있어요. 70년대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사람보다 대학생 이미 좀 이게 철이 들었는데 대학 가보니까 뭐 5초 동안 시위하고 징역 2, 3년 살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궁극적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대규모 집회 이런 거에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한번 하려면 진짜 완전 전쟁처럼 작전 짜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감옥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세대들이 좀 실존주의적이고 리버럴한 성격이 있어요. 70년대 대학생 세대가. 근데 70년대에 유신의 모범생으로 살았던 그 결과로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가 거기서 광주라든지 이런 충격 때문에 운동권이 된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싸우게 됐을지언정 스스로 그렇게 민주적이진 못하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해받아야 될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독점하려고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민주주의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기들은 정의롭고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은 적폐고 이런 이분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의 강점은 뭐였냐면 이 사람 86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그 보면은 이재명이 실용주의적인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대학교 캠퍼스가 아니라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택지 개발 문제에서 박정희주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만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뼈아프게 부르는 뭐 논림의 어떤 용어든, 놀리는 용어든, 뭐 강력한 비난의 용어가 됐던 용어가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가장 뼈아프게, 뭐 이재명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이재명박 아닙니까? 이재명박. 이거를 타개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제가 이재명은 박정희주의다 이재명 지적을 하니까 못 모르는 애들이 히덕거리면서 댓글 달려. 그러면 저기 뭐 경상도의 노년의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좋아하게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자, 이재명을 박정희주의 차원에서 박정희주의가 좋은 사람들 중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 버렸거나 민주당이 워낙 싫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거거나. 중도 확장에 박정희 도움 안 됩니다. 왜냐?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보다는 긍정이 살짝 높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는데 그들 또 박정희가 또 튀어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박정희 또 튀어나올 수 없죠. 민주사회니까. 그렇지만 민주사회라도 박정희 비슷한 사람 나오는 건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뚜껑 여는 겁니다. 그건. 이재명이 단점이 바로 박정희주의의 그림자인데
이재명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좌파고 진보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하려면 박정희를 살짝 얹어주자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오히려 이재명의 본색이 박정희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마케팅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하려면 해요. 뭐 그건 본인들이 하는데, 야 그러면은 박정희 세력, 후신 세력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뭐 트위터 이런 거 말고, 수도권에서 중앙정치하는 거 말고, 해당 지역에서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박정희 세력하고 싸웠던 사람한테는 까부지 말아야지. 박정희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결국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재명식 진보, 이재명식 좌파는 속성 좌파예요. 예, 뭐 제대로 된 교과서로 배운 것도 아니고, 사실 교과서는 없어요. 그럼 참고 자료가 좋아야 되는데 참고 자료도 없어. 자기들의 뇌피셜로 만들어낸 그 도식을 따라서, 야 이게 우리가 좌파야, 야 정의당도 우리보다는 좌파 아니야, 까불고 있네. 이게 속성 좌파의 특성입니다. 이 대학교 1학년 때 세미나 어설프게 한 애들이 딱 이렇게 돼요. 에? 그걸 굳이 답습하기도 쉽지 않은데 집단적으로 답습한 게 이재명 극성 지지층의 모습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럼 안 그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용기 있게 말을 해줬어야지. 그게 이재명 후보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 본인부터가 그 리더십을 갖고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지멋대로 만들어낸 걸 이제 자기 골만 빠갠다고 무슨 그게 좌파가 되냐고. 그런 속성 좌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성 좌파의 속성, 여기서 속성은 다른 의미죠. 동음 이의어인데, 그 속성 좌파의 속성은 박정희였다는 겁니다. 네. 포장은 좌파인데 뜯어보니까 박정희 나와요. 그럼 뭐 박정희도 좌파야? 난 그런 식으로 또 관념에 고개를 하는 인간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딱 나왔네. 한 줄 타이틀. 속성 좌파의 박정희 속성. 이재명 후보에게 날리는 저의 평가입니다. 뭐 앞으로 어쨌든 지면 본인들이 손해일 거고, 뭐 사실 손해도 아니야. 잘 싸우면. 그리고 제1야당의 기득권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쪽에서 뭐 안달복달하고 비상벨 울리고 하는 거 좀 가소롭습니다. 그러니까 왜 울리는지 알겠어요. 근데 니네가 망해도 또 부자 3대 간다는 시가 아니야.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예. 근데 뭐 지고 화풀이하고 질질 짜고 인터넷에서 지랄하지 말고, 지기 싫으면, 그리고 지더라도 명분 있게 지고 싶으면 다시 점검해 보라고.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성찰 없이 달려왔던 지난 수년이었는지. 당신들에게 남겨진 평가가 속성 좌파의 박정희 속성이라는 거, 뭐 듣기 싫으면 때려치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음 편은 윤석열 편인데, 윤석열 대깨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이미 있습니다. 뭐 듣든지 말든지 이제 안 듣는 것 같아. 뉴스밑장 청취자가 시즌 1 끝날 때 하고 또 시즌 1.5 제가 혼자 나와서 주로 떠들 때에 비해서 좀 더 줄었어요. 아마 두 갈래에서 청취자가 빠져나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뉴스밑장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꽤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트위터로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완전 돌아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하고 또 다르겠지. 근데 계속해서 이재명 지지자인 분들은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요게 다가 아니고 윤석열 지지자도 뉴스밑장 청취자층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축소됐어요. 근데 뭐 세게 축소된 건 아닙니다. 세게 축소된 건 사실 조국 사태 때 한 번이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에피소드가 나오던 조회수보다 처음에 뭐 한꺼번에 거의 60% 이상 빠졌죠, 그때. 근데 요즘에 줄어든 거는 막 그저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한 80% 정도, 그러니까 80%가 빠진 게 아니고 한 20% 정도, 10% 정도, 이 정도 빠진 것 같은데, 한 10%보다는 더 많나? 하여튼, 네, 그거 뭐, 큰 타격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게 수익 모델이 아니거든요. 제가 돈은 딴 데서 벌고, 뉴스 밑장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갈게요. 조회수를 플러스 시킬 요인은 안 보입니다. 네, 오지게 안 들어요. 심지어 제 페북이나 SNS 즐겨보는 분도 제 방송 절대 안 듣는 분도 많습니다. 뭐, 예, 거의 소 닭 보듯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럼 어디서 정치자가 늘지, 우리가? 무당파층이 그나마 가능한데, 무당파층은 좀 팟캐스트 이런 거 자체를 별로 안 듣는 편이라서, 우리는 이제 뭐 까딱하면은 조회수 줄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유튜버들 보면은 저보고 유튜브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 유튜브 하면 박살나요. 우리 뉴스미짱도 그나마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유튜브로 가면 우리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우리 전체 조회수의 10분의 1 수준이라니까요. 유튜브 조회수가 10분의 1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내가 유튜브 간들 뭐 하겠어요? 그냥 500명 정도 들으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책도 안 내요. 예, 제가 책 내면 몇 권 팔리겠으니까. 예, 왜 안 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 사람들은 저희가 안 좋더라고. 나를 좀 비웃으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내가 책 내가지고 저조한 판매고를 올리는 걸 확인하고 싶은 모양인데, 책 안 냅니다. 예, 저는 제가 이북 하나 냈잖아요. 공짜로 보시라고. 예, 그 소정의 원고를 받고 공짜로 보시라고 내는 거고, 앞으로 제가 책을 팔기 위해서 책을 낼 일은 없을 겁니다. 내더라도 뭐 자료 수준으로 내겠죠. 야, 요런 거 내가 세상에 하나 남겨놓는다.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뒤적거리다가 걸리면 보세요. 요런 정도로 하는 거고, 뉴스미짱도 뭐 많은 조회수 이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중에 자료로 뭐 역사 연구를 하는 분이 들으실 가능성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예, 당대에서 뭐 대중들을 모으고 이런 건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제도권을 통해서 대중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만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저는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아카이브처럼 축적하는 것이 뉴스 밑장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어울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조회수가 10만 100만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하던 주장이 환영받고 있었고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겨우 그런 주장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주장을 또 한 번 반복해가지고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돈을 벌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했어야 될 얘기인데 누군가도 어디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회수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근데 다만 이거는 분명해요. 들은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네, 그런 방송 원하고, 가끔 SNS에서 너무 재밌다, 나 팟캐스트 잘 안 듣는데 뉴스미장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뭐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지만 한 분이라도 보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는 편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수라발발타.